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2023년도 암호화폐 시장 이슈 탑 10 내용이 한번 준비를 해보기도 했었고, 그 다음으로 바이낸스 관련된 소식과 짤짤한 소식하고 시장 관련된 이슈 사항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일단 비트코인 파생 상품 거래소 입금한 스테이블코인 주소수가 역대 최대치까지 찍었다고 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지거나 더 많은 투자자가 파생 상품 거래에 참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즉 큰 변동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구간이다 라고도 되어져 있는데요. 최근에는 기관이 계속해서 선물의 진입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유심하게 바라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동향을 본다라고 해도 USDC에 있는 시총에 있는 물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배경도 조금은 확인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23년도 암호화폐 시장 이슈 탑 10 내용이 돌고 있는 걸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 국가 증가 내년에 10개국 정도가 될 것 같다. 현재 엘살바도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온두라스 정도인데 앞으로 멕시코, 베네수엘라, 쿠바,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파라과이 정도가 된다고 되어져 있는데 대부분 남미와 그리고 경제 규모가 생각보다 위기가 좀 있는 나라들이 거의 다 도입할 예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으로 암호화폐 결제 슈퍼앱이 등장을 할 것 같다. 애플페이, 소프트페이, 트위터페이 이런 형태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다. 근데 저도 이번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최근에 애플페이가 한국 시장에서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머뭇거리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현대카드와 제휴를 맺으면서 들어오려고 하는 배경은 다른 루트로 해서 페이 시장을 좀 더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뭔가 그림을 좀 그려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암호화폐 결제 부분에 있는 확장성을 또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고요. 리플 SEC 소송 종료가 또 있죠. 근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소송 종료가 될 것인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월가 암호화폐 진출 부분인데 골드만삭스, JP모건, 시나텔 펀드 투자 상품을 출시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점쟁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개나소나 스테이블코인 많이 찍어냈으니 내 밥줄 건드는 애들 다 죽여놓고 시작하는 판도로 지금 많이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수순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202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낸스 위기설이 계속 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정황을 비춰보았을 때 민주당 쪽에 일단 찍혔다라는 거, 그리고 자금 세탁에 따른 의혹을 계속 제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과 월가는 아주 싸게 크립토에 관련된 그런 업체를 더더더 매력적으로 인수하려고 하는 이게 좀 버무려져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의 위기설은 계속 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바이낸스는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특정 OK, 후오비, 그 다음에 바이낸스 등등은 수직 계열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마어마한 인출 물량이 나왔다고 해도 공급해주는 물량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여지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 부분을 보게 되면 12.7%에 해당되는 총 500만 개의 이더 스테이키 물량이 해제되는데 이게 이제 2월에서 3월 또는 이쪽에서 어떤 형태로 지연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강도가 매우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4년도 반감기 도래 전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봐야 되지 않겠냐.
4차 반감기 때는 24년도 2월 26일자인데 채굴량의 900개 또는 이게 450개로 감소가 되니 어느 정도 매력적인 가치로 계속 부각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전세기 CBDC 도입 부분이 중국, 영국, 인도, 스페인이 도입할 예정인데 여기서 계속해서 더 늘어날 것 같다. 그리고 국내 코인 규제가 심화가 될 것인데 이제 막 규제화해서 속도를 낼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이낸스 관련된 소식을 또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보이저 디지털 자산 인수 경매에서 10억 달러 최종 낙찰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원래 인수 입찰가 대비보다 조금 더 낮은 금액으로 매입을 했다라는 게 좀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보이저 디지털을 샀다라는 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과론적으로는 이 3에로 캐피탈 그리고 보이저 디지털 이런 쪽을 이렇게 먹게 되면 그만큼 내가 여러 가지 사업에 따른 수직 계열화에 있는 모델링이 더욱더 공고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보이저 디지털을 인수를 하면서 또 다른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건 이게 되게 내일 정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어차피 보이저 디지털은 미국의 라이센스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골드만삭스와 또 서클과의 관계도가 또 얽혀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나를 건들 거면 얘네들도 다칠 수 있어 라는 걸 이제 연결 고리를 좀 걸쳐 두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도 좀 나와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제국을 꿈꾸고 있는 바이낸스, 그러니까 바이낸스는 정말 크립토의 진심이다, 진실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냥 사업을 에 있어서 더욱더 촘촘하게 좀 준비하려고 하는 게 과거에도 좀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50개 이상의 크립토 기업과 인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고 10개 이상의 글로벌 국가에서 규제 승인을 확보했으며 그리고 브라질 사무설 개설과 결제 처리업의 인수 검토와 디파이 부분 10억 달러 이상 대규모 투자 예고와 트위터 인수 지분 투자 참여 일본 라이센스 거래소 EBC 지분의 100% 인수와 인도네시아 토커 크립토 인수 취지, 크립토 대출 플랫폼 보이저 디지털 인수, 한국 시장도 다시 재진출을 하고 있죠. 최근에 매니저도 뽑기도 했었고요. 이게 저번 달 정도였나요? 아마 그럴 겁니다. 카카오 디지털 지갑 클립이 이더리움도 쓴다라고 하는데요. 너무 늦게 홍보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너무 마케팅 팀이 좀 능력이 부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면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폴리곤도 마찬가지로 이에 질세라 NFT 카드를 내놓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카드 커스터마이즈나 10% 리워드 기능은 하이 토큰의 스테이킹 수에 따라 해방이 되고 NFT 커스터마이즈는 실버 단계부터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무디스가 아무래도 연준의 과도한 긴축이 내년에 불황이 전 세계적으로 올 것 같다. 근데 전 세계 국가들이 계속 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모는 한번 심하게 올 것으로 오는데 심하게 제가 지금 감기 몸살을 겪었던 것처럼 아마 심하고 오랫동안 경기 침체 구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서비스 물가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판테라 캐피탈 업비트 규제 준수 거래소가 11장 점유율 추이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믿는 건 여기뿐이다라고 해서 뭐 코인베이스, 크라켄, 업비트 정도가 이번에 시장 점유율 추이가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비자의 이더리움 보유 고객 대상 자동 결제 서비스를 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번 페이 시장도 상당히 출혈 경쟁이 심한데 이 안에서도 계속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그리고 그레스케일 CEO가 FTX 사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봐도 지금 상황에서는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마이클 소셴샤인이 투자자들에게 서한을 통해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과 비트코인 현물 기반의 ETF로 전환하는데 실패할 경우 주주들에게 일부 자본이라도 돌려줄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을 모색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 가지 시장에 따른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소식들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앨런 머스크가 내가 트위터 CEO에 물러나야 될까요? 라고 해서 트위터에다가 설문조사를 좀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 너 사임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라고 해서 57.5%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차기 신임 CEO도 아직은 준비를 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재미삼아 했는지 진짜 했는지 이것도 좀 갈피가 안 잡히고요. 그 다음에 메타가 매출 최대 10% 과징금을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보게 되면 작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15조 원 정도를 더 과징금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기존의 SNS에서 에 있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쇼핑몰까지 진입하고 있는데, 그 진입에 있는 쪽에서 어떤 문제점이 좀 생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 푸틴이 조만간에 중대 발표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2023년도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겨울이잖아요. 이 겨울 시즌에서 왜 중대 발표라는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그건 아무래도 이 벨라루스와의 관계도 때문에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벨라루스 가가지고 인사하고 여러 가지 담화를 좀 거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들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벨라루스 안에서 있는 이쪽을 결탁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땅 따먹기를 어떻게 진행을 했죠? 요렇게 땅 따먹기 했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우호국으로 해서 우리 전쟁에 참여를 밝힌 이후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를 치기가 쉽잖아요. 여기에 이 키이우를 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방에 끝내보려고 하는 그런 걸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전문가들에 따른 의견이 있기도 했습니다. 물론 벨라루스 입장으로 본다고 하면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지만 결과는 좀 봐야 되겠죠. 왜냐면 지금의 이 전쟁에 있어서 서포터즈로만 활동을 하는 건 그렇게 크게 제재를 많이 가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전쟁에 참여하는 거는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그런 점도 벨라루스가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좀 유심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블룸버그에서는 파월 연주의장이 이제 보고 있는 건 미국의 임금에 따라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야, 우리는 물가가 중요한 게 아니야. PPI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물가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서비스 물가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최저임금이 내년부터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속도도 중요하고요. 각 서비스업 업종마다에 따른 올라가는 임금 상승률 추이가 지금 계속 잡아두고 있었단 말입니다. 제가 또 주식 투자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관련된 주식 종목 분석도 매번 하고 있습니다. 기업 분석도. 그러면 느끼는 게 서비스업 물가만큼에 있어서 좀 임금을 올려주어야 하는 목소리가 엄청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짓눌렀단 말이죠. 근데 지금의 거기에 한계 마지노선에 일단 봉착이 되어져 있어서 각 주마다 있는 정부 쪽에서 어느 정도 임금을 어느 정도 보조금 형태로 지급을 하려고 하는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시설 운영 단체가 아예 문을 닫게 되는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 지금의 실버타운이나 또는 헬스케어 쪽이 생각보다 요양병원이나 이런 쪽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 불만이 많이 나오고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아직 코로나가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 독감 또 시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은 썩 좋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마지노선에 있는 서비스 물가가 언젠가 올라가게 될 건데 2023년도 때 이게 상당히 골치가 아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돌려서 좀 블룸버그는 포인트를 잘 집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상황이
이걸 돌파를 하려고 하는 액션은 조만간에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그 이민 정책을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가 보겠다. 그래서 그 서비스 물가를 좀 더 잡는데 내년에 좀 더 공을 써보겠다. 뭐 이런 의견도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뭐 그건 일단 이론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좀 괴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게 잘 먹혀 들어갈지를 좀 봐야 되겠죠. 네. 여전히 비트코인 차트를 보았을 때 힘이 약세입니다. 마찬가지로 뭐 최근에 미국 증시도 별로 좋지 못한 부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커플링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따라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바라보는 형태로도 이제는 천천히 인수하려고 하는 대상자들이 계속 물밑 작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1분기 안에서는 굵직굵직한 그런 기업들만 인수만 돼도 그게 연달아 도산이나 문제가 좀 더 커지거나 그럴 일은 좀 많이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제네시스나 뭐 DCG 부분은 좀 별개로 볼 필요성은 있긴 하지만 걔네들도 걔네 나름대로 지금의 프로젝트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가야지 걔네들도 수익성이 어느 정도 최저 보증을 가져갈 수 있는 이상적인 사업군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돌파구를 잘 찾을 걸로 생각을 하면서 저는 1분기 중이 때까지는 계속 지켜보면서 보면 가장 저렴한 가격대에 거의 이제 봉착을 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악재가 연달아 터진다라고 해도 인수되는 대상자가 많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더 이상 크게 악재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안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인수 대상자가 나왔다는 건 돈이 여기에 들어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달아 터질 수 있는 규모가 도미노처럼 터질 수 있을 만한 배경을 스탑 시켜주는 중요 매개체 역할을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 지금은 좀 더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